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박정아로 한 아이의 엄마예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도 있죠.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이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전 이 세 가지가 떠오르고 직접 보고 느낀 건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만 쫓다가 결국 자식 등지고 노년이 외로운 우리 시모를 보며 깨달은 게 많기 때문이네요. 어린 시절 어땠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우리 집은 행복했다고 답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봉투 접기 부업으로 용돈을 버셨으니 오히려 가난한 삶에 더 가까웠겠네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환경에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희 집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에만 라면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라면데이라고 불렀고 그날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만 되면 온 집안이 뭔가 설레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얘들아, 내일 라면데이니까 각자 먹고 싶은 라면 하나씩 정해놔. 엄마가 내일 아침 일찍 마트 가서 사올게. 이렇게 시작되면 저와 동생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듯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신라면? 너구리? 아니면 새로 나온 라면? 선택의 기로에서 한참을 망설이곤 했죠. 일요일 오후가 되면 거실 한쪽 작은 상 위에 4개의 작은 냄비가 나란히 올라왔어요. 각자 정한 라면을 끓이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듯이 한 젓가락씩 돌려가며 먹는 게 우리 집만의 일요일 풍경으로 그때마다 품평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진짜 요리 전문가가 된 것처럼 진지했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고른 라면 어때요? 매운 것 같지만 뒷맛이 달콤해서 중독성 있지 않아요? 나는 치즈라면이 제일 맛있어. 매운 라면에 치즈 하나 넣었을 뿐인데 고소한 맛과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이 더 돌지 않아? 그렇게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라면 4개를 다 비우고 나면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는 게 일요일 오후의 정석이었죠.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짜장면을 사 먹거나 고깃집에 갔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우리 집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좀 더 커서 고등학생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의 특별했던 라면데이가 사실 외식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이벤트라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드시고 싶은 라면 있어요? 내가 해줄게. 매번 엄마가 사오는 거 힘들잖아. 내가 사다가 끓여줄게. 말만 해. 진짜? 이번엔 은영이가 사오고 은영이가 다 해주는 거야?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대? 고작 라면 하나 끓이는 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매주 내가 라면 사오고 끓여줄 테니까 엄마는 말만 해. 사실을 알고 난 후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머리가 컸다고 싫어하고 피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가 더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죠. 돈이 없어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박한 일요일 오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란 사람의 특징은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누구와도 잘 어우러지고 밝게 웃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던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저에게 말도 걸지 못하면서 제가 동기들과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저를 쳐다보며 경청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제가 웃는다고 해서 따라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너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가끔 들었는데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MT에 가서 술이 모자라서 편의점까지 둘이 술을 사러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스타일이었고 그 남자 동기는 술을 잘 먹는다고 하는데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은 저희 둘이 편의점에 가게 된 거였어요. 편의점으로 가는 동안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던 건 스토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를 관찰하는 듯한 그 동기와 단둘이 간다는 게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조용한 밤길을 걸으면서 계속 시선은 느껴지고 아무 말도 없이 걷는데 뭔가 어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의점에서 맥주랑 소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동기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했어요. 너 빛이 나. 그거 알아? 뭐? 빛이 난다고? 나한테서?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당황한 저와 다르게 그 동기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너는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너만의 빛이 있어. 다른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고 구김살 없이 당당할 수 있지? 그때는 정말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은 느낌이 강했는데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가 말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너무 이상한 말이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선배가 군대 가면서 몇몇 동기들이 논산 훈련소까지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옆자리에 앉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3시간 넘는 기찻길이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동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네가 궁금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과 다른 네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어느새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보고 있더라. 항상 주위 사람 눈치만 보는 나랑은 다른 네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내가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맨날 하는 대로 할 뿐인데 특별하게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알아. 그래서 난 더 신기해. 네 본 모습인 거잖아. 난 진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동기와 가까워지게 된 거죠. 제가 모르는 제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저를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번듯한 그의 외모도 한몫했네요. 그렇게 그 사람을 알아가며 저와 그의 다른 점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제 관점에서 부자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유년 시절은 항상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풍족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던 거죠. 우리 부모님은 서로 소 닭 보듯이 관심이 없으셨어. 아빠는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소위 한량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사람은 정말 좋으시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셨거든.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한 템포 쉬더니 좀 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로 집안을 완전히 일으키신 분이야. 덕분에 돈 걱정은 전혀 안 했지만 항상 집에서 외로웠어. 부모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같이 있고 싶으면서도 불편하고 그런 애매한 느낌들이 어린 마음에는 너무 복잡했거든. 그래서 항상 혼자 있던 거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서?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서 관찰하면서? 맞아. 여럿 있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저 사람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그런데 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눈길이 가면서 널 알고 싶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자란 제가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을 겪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사람 내면도 탄탄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네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종종 만나는 어머님은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호탕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뭐든 시원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돈 걱정 없는 게 솔직히 부러웠고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뭐든 해주려는 부모가 있는 남자친구가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 이제 우리 며느리 되는 건데 예쁜 건 다 사줘야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봐. 이런 식으로 쇼핑할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이고 뭘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시어머니가 아니지. 앞으로도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없겠지만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싫어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를 잘 모르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고 시간 지나서 철들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지랖이었는데 왜 그런 생각과 걱정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지니의 요술램프를 빼앗으려 드는 악당 우두머리였는데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함을 감지한 건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걸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서먹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직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그냥 영어를 잘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듯 했거든요. 마치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앞에서 잠깐 들린다고 전화를 하시더니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아직도 너 그 일하고 있어? 뭐 컴퓨터로 일 들어올 때마다 영어로 어쩌고 한다는 그거? 네, 어머니. 지금도 번역 작업 중이었어요. 그래? 괜히 일거리 없는데 일 있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제가 무리하지 않으려고 조절하는 거지. 일은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던 건 집에서 일한다고 말만 하면서 노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게 기분 나쁘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래봤자 뭐 얼마나 벌 수 있겠어.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혁이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일한다 핑계대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제 일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처음이니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대답하려 했어요. 프리랜서가 일하는 만큼 수입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조정해서 해도 한 달에 정혁 씨만큼은 벌어요, 어머니. 제가 이래봬도 이쪽 업계에서 꽤 인정받고 있어서 단가를 꽤 높게 받고 있거든요. 결국 불안정하다는 거네. 하는 만큼이니까 우리 정혁이만큼 벌려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거잖아. 직장처럼 쉬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불안정한 일 하면서 괜히 살림 미루거나 애 못 낳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둬. 내가 그 돈 매달 용돈으로 줄 테니까 제대로 살림하고 임신 준비나 해. 머리로 둔기를 얻어맞는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얼마나 제 일을 하찮게 보시면 이런 말을 쉽게 하실까 싶으면서도 남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소통의 부재, 부모님과의 애틋함이 없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걸 두고 말했나 싶었던 거죠.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일하지 않고는 정혁 씨와 상의해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 일이 하찮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으니 그런 말씀 다신 안 하셨으면 해요.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그 기재 마음에 드네. 요즘 젊은 여자들 취집이다 뭐다 결혼해서 남 등쳐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네. 그래,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 말리진 않을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생각을 전하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곤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시면서 180도 다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사실 점심이나 먹을 생각이었다고
앉기 전에 말씀하셨으면서 갑자기 다음에 먹자는 말을 하시더니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주 한 번은 전화하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정아야, 자고로 애한텐 엄마가 있어야 해. 내가 바빠서 우리 정혁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 그래서 난 손주 생기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거 절대 못 봐. 알았니?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남편이 옆에서 듣거나 제가 전달하면 그때마다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그만하라고 저보다 더 선을 긋기도 하고, 그런 말 하실 자격 없다고 윽박질러도 시어머니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것 봐라. 부모가 자식 잘되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야?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놀고 먹으라고 용돈 줄 테니 일 그만두라고 한다니. 넌 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남편과 제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지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한 번씩 불쑥 나타나시거나 전화하시면서 저희 사이를 흔들어 놓곤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평소 체력이 좋아서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던 남편이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발목 부종으로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한참 동안 움푹 들어간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느꼈는데, 요즘 들어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며 이상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료 번역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이 있었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건 소변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됐다는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떠올랐어요. 더군다나 부종까지 동반되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다급해졌지만 남편은 의외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나 요즘처럼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몇 주나 프로젝트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프로젝트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야. 분명 이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야. 그러지 말고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자. 어? 괜찮아. 피곤해서 피로가 잘 안 풀려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기만 했죠. 눈 주위가 푸석푸석하게 붓기 시작하고 평소 잘 먹던 남편이 식욕을 잃어가며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며 자주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새벽 3시경 갑자기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면서 깨우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아야, 숨이 너무 안 쉬어져.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왜? 가슴이 답답해? 아파? 그때 남편의 상체를 일으키려고 이불을 걷다가 남편의 다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 퉁퉁 부어올라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을 부축해서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남편의 상태를 보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가더라고요. 산소 포화도를 재고 심전도를 찍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몇 시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만성 신부전 3단계라는 진단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9로 중등도로 감소된 상태였고 의사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일반적인 원인은 없고 유전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죠. 현재 상태로는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이고 다른 장기는 건강하시니까 신장이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생체이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생체 이식이라는 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이 신장을 기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큰 수술이기도 했지만 기증자가 없다면 결국 희망 고문처럼 계속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문득 제가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친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명절 때마다 저 모르게 용돈을 더 챙겨드리고 친정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는 직접 좋은 정형외과를 알아보고 모셔다 드리는 등 여러모로 진심을 다했거든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정혁이 덕분에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해. 그때 엄마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이면서 말씀하셨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런 남편이 위험해진다면 엄마의 상심도 클 것 같았죠. 물론 그렇다고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어떤 결정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했었네요. 하지만 아직 젊은 남편이 투석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옆에서 평생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조용히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기증자 검사 절차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조직 적합성, 신장 기능, 전신 건강 상태까지 정말 까다로운 검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혹시 안 맞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건 운명인가 싶으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예상대로 반응했는데 제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기증하겠다고 말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펄쩍 뛰었거든요. 미쳤어? 절대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게 할 수는 없다고. 투석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너까지 잘못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 내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신장 이식은 세계 최고야. 자기도 알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당신 더 나빠지면 이식도 건강할 때 해야 결과도 더 좋대. 고집 부리지 마.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네요. 사위가 아무리 예쁘고 아들 같아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사위 살리자고 딸 자식 아픈 꼴 못 본다고요. 부모님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서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 복 터졌네. 터졌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식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따로 없어. 마치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원해서 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벗어나기 힘들었네요. 수술 당일 아침 6시.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저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식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친정엄마였어요. 정아야, 엄마야. 잠 못 잤지? 엄마도 한잠도 못 잤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마 네가 수술복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어. 수술 끝나자마자, 정말 끝나자마자 전화부터 해. 꼭 해야 해. 알았지?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음이 섞인 듯 말을 아끼시는 모습에서 괜히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만 자란 딸이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걱정이었을지 고스란히 전해졌죠. 엄마, 수술 잘 끝날 거야. 의사 선생님도 어려운 수술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너도 강서방도 수술 잘 끝낼 거야. 아무렴 그래야지.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조심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꼭 말해야 해. 알았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5분도 안 돼요.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부터 완전 달랐어요.
청아야, 엄마야,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이 있어서 그걸 먼저 처리하고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비싼 대학병원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안 그래? 의사도 큰 수술 아니라고 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 잘 받고 이따 보자. 마치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나 하고 오는 것처럼 가벼운 톤으로 별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말투가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다르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참아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전화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원래 그러신 분이었고 제가 남편을 살리고자 결정했던 건 온전히 제 남편 때문이었으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전 준비를 하는데 간호사가 수술복을 건네주면서 설명해주는 모든 것들이 새롭더라고요. 가난해도 건강했던 탓에 감기 외에는 잔병 하나 없이 컸던 제가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러 왔으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4-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니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말해줬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정말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수술 받고 나면 평생 더 잘할게. 정말로 평생. 우리 수술 잘 되면 정말 더 행복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죠.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지금부터 마취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는데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삐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이 보였어요. 회복실이었죠. 몸이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는데 옆구리 쪽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는데 정신이 점점 돌아오니 남편이 가장 먼저 걱정되었네요. 간호사님, 남편은요? 수술 잘 됐나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환자분이 회복이 빨라서 먼저 깨어나신 거예요. 곧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병실로 옮겨져서 침대에 누워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누구랑 전화하는지 저 멀리 복도에서부터 쩌렁쩌렁 흥분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으면서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씀하시더라고요. 1억 줄 테니까 찍어라. 2년도 남는 장사잖아. 마취에서 막 깬 상황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마취가 깨면서 바로 잠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도중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는데 서류를 들고 까딱까딱 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돈으로 생각하는 이분답단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아마 신장 하나 떼어놓고 몸이 성치 못한 며느리 데리고 있어봤자 손해라고 계산하셨겠죠. 시어머니는 항상 모든 걸 이득과 손해 두 가지로만 평가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는 아들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그 목숨값이 고작 1억이에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셨죠. 어휴, 역시 난년이구만. 기억나네. 결혼 초에 버는 돈 줄 테니까 일 그만하라고 할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한다고 하더니 역시 대단해. 그 배짱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며느린 필요 없거든. 얼마면 먹고 떨어질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통증도 잊을 만큼 화가 났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10억 정도? 지금 생각하면 더 크게 불렀어야 했는데 평생 돈에 쪼들려 살던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큰 금액이 10억이었나 봐요. 아니면 마취해서 막 깨어난 상황에서 잠은 쏟아지고 시어머니한테 지기는 싫고 뭐라도 대꾸하고 싶어서 툭툭 튀어나온 말일 수도 있고요. 내 아들 목숨값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지. 하지만 이 형편을 생각하면 3억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믿어요? 이혼 도장 찍고 나서 그때 가서 돈 안 준다고 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 보면 아깝긴 아까워. 그래도 성치 못한 며느리 둘 생각 없으니까 통장 번호나 불러. 지금 당장 2억 보내줄게. 사인하는 거 바로 확인하고 나머지 1억이든 2억이든 더 보내줄 테니까 너나 딴소리 하지 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수술대에서 내려온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서 어쩜 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준비해 오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나 돈 보내고 괜히 딴소리 마세요. 그리고 몇 분 후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이 왔는데 정말로 2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네요. 평생 친정 부모님은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도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데 이렇게 쉽게 오갈 수 있는 돈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남편이 의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의사는 정말 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환자분께서 깨어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중상 환자들이 대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코드블루가 발생하면서 수술팀의 모든 인원이 응급수술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의사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계속 설명하면서 기증자분의 신장은 건강하게 적출되어 현재 냉장 보관 중이고 응급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다시 수술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어요. 즉, 아직 남편의 이식 수술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 아들 신장 이식이 아직 안 끝났단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이식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씩 웃었어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웬 떡이에요? 수술이 미뤄졌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수술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혼 동의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로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서서히 상황이 파악되면서 얼굴색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소 호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하셨는데 손까지 덜덜 떨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자신이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의 숨소리까지 가빠지는 게 들렸어요. 아니야. 그럼 돈 돌려줘라. 지금 당장. 수술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돈만 가져갈 거야? 이건 사기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 되었어요. 평생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여왔던 분이 처음으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으니 당황하시는 게 당연했겠지만 저로선 전혀 돌려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알아서 주신 돈인데 제가 왜 돌려드려야 하죠? 그 절박한 목소리에서 평생 돈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해왔던 분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은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 시어머니의 이마에 식은땀까지 맺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주신 건데 왜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침착하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 핸드백에서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닥에서 째랑째랑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우리 아들 살리려고 한 거잖아. 아들의 신장을 못 받았으면 헛일한 거고.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럼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저는 남편 살리려고 신장 떼어낸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했다는 거네요? 어머니가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한 말에 모순을 깨닫고는 있지만 2억이라는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절망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입을 다무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면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처음에는 마취가 덜 풀려서 멍한 상태였는데 점차 상황이 파악되면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보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혼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더니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건 남편의 손이 서류를 잡고 있는데 그 손목의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게 뭐야? 이혼 동의서?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평소 차분한 남편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마치 모든 걸 참아왔던 사람이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던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모두 섞여 있는 게 느껴지면서 남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를 꽉 물고 있는 게 보이니 옆에서 보는 저도 무섭게 느껴졌죠. 정아가 나 살리려고 목숨을 내놨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혼 동의서를 들고 와서 돈으로 신장값을 쳤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남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남편의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병실 안의 온도가 확연히 떨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람 마음은 전혀 모르잖아. 나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귈 때도 집안 따지고 대학도 취업 잘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고 그런데 이젠 내 아내까지 돈으로 계산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병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옆 병실에서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이제 그만해요. 정말 지겹다고. 엄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병실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3명이나 우르르 들어왔어요. 수술 후 병동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간호사들의 표정도 심각했고 그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어디엔가 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부터 뛰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까지 긴장감을 더했어요. 여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들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특히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요. 혈압 올라가면 정말 위험해요. 나는 이 사람들 엄마예요. 엄마가 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수간호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시어머니를 완전히 몰아붙였는데 간호사의 눈빛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엄마시니까 더 잘 아셔야죠. 수술 받은 환자가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봉합 부위가 터질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간호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의사까지 급하게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사의 얼굴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들어오는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졌어요. 지금 두 환자분 모두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증자분은 복강경 수술을 받으셨고 수혜자분은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시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면서 뭔가 일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인식한 것 같았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표정만 남았는데 마치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하고 오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모든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완전히 잃고 입만 벌린 채로 서 있는데 간호사들이 둘러싸여서 쫓겨나듯 문 쪽으로 이끌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던 분이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통쾌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면서 뭔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 했어요. 잠깐만요. 돈 문제가.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환자분들 위험해요. 나가주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돈 돌려달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쫓겨나듯이 병실을 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평생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거든요.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병실이 조용해지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결의도 보이는 듯 했고요. 정아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아니, 돈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순간까지. 괜찮아. 그건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당신 정말 잘 컸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른 사람이 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가 옆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미련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 정아한테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가족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적어도 나를 진짜 아들로 여겼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 정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돈도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예전처럼. 예전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돈 하는 엄마. 이젠 정말 지쳤어. 건강하세요. 통화가 끝나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확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견뎌왔던 무언가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견뎌왔던 무언가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견뎌왔던 무언가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죠. 며칠 후에 알고 보니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라고요. 결국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 시어머니였어요. 2억이라는 돈은 날리고 아들과는 연락도 끊기고 며느리한텐 제대로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평생 돈만 믿고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다 잃으셨어요. 남편은 며칠 후 응급 상황이 정리되어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회복 과정도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죠. 수술 후 첫 주에는 면역 억제제 부작용으로 조금 힘들어했지만 점차 몸이 새 신장에 적응하면서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예전보다도 더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얼굴에 핏기도 돌고 무엇보다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 온몸에서 느껴져요. 저 역시 신장 하나로도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수술 후 몇 개월간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도 기증자 중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된 케이스는 드물다고 하실 정도예요. 정말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론 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고 제가 보여준 사랑에 대해 매일같이 고마워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보다 훨씬 깊어졌거든요. 정아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매일 네 덕분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너를 위해 살고 싶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일 한 거야. 나는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더 고마워.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딨어. 몸의 일부를 떼어준다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진짜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니까 한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절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닌 당신이 제대로 선 그어줬으니까 됐어. 우리 앞으로만 생각하자. 시어머니가 준 2억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주신 돈이고 은행 거래 내역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다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저희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남편이 완전히 회복된 후 둘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꽤 잘 되고 있거든요. 처음엔 카페 운영 경험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동네에서 소문난 따뜻한 카페로 자리 잡았어요. 자기야, 오늘도 매출이 괜찮네. 다음 달에는 사람 하나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확장도 하고 그러자. 나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준 종잣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아침 6시에 함께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하고 저녁 9시에 문을 닫은 후 함께 정리하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연락을 완전히 끊긴 후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원래 시아버님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으니 완전히 등을 지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작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신 상태예요. 가정부 한 분이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끔 동네 소식이 들려와요. 시어머니가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닌데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빼앗겼다고 피해자인 양 하소연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속내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저에게 절연하길 잘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옆편네 젊었을 때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바깥 양반 쓰러져서 병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언제 이자 낼 거냐고 애들 있는 데서도 윽박질렀던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가 돼요. 결국 시어머니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싶으면서 동시에 그런 분과 평생 며느리로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분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만 남게 되신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그날은 특히 손님들이 많아서 바쁜 하루였는데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뿌듯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아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 가끔 생각해봐도 신기해.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니. 생사를 오가며 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 사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됐잖아. 그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 정말 다 네 덕분이야. 지금 저희 부부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카페를 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고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문을 닫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단골 손님들도 저희 부부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은 저희를 보면서 참 보기 좋다며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여보, 우리 카페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따뜻한 하루라니 딱 우리 마음 같지 않아? 맞아. 매일매일이 따뜻한 하루야. 너랑 함께라서.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고 신뢰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의도치 않게 저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쯤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동네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도 저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언제쯤 진짜 반성을 하실까요? 어떻든 저희는 그분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반면교사 덕분에 저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라는 걸 저희는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확실히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